강남구 역삼동.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급 수입차들로 가득한 이 거리의 한복판에 10층짜리 상가 건물이 하나 서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 건물은 사실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노른자위 땅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건물의 지하 1층 경비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벽에는 CCTV 모니터들이 늘어서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근무일지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이름은 박정수. 70살.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이 건물을 지켰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경비 아저씨라고 불렀다. 나이 많은 경비원. 친절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사람. 그저 그런 노인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노인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그가 왜 이곳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 건물의 건물주에 관한 유명한 소문이 하나 있었다. 42살의 젊은 건물주. 그는 이 건물뿐만 아니라 강남 일대의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어떻게 그 나이에 강남의 건물을 여러 채나 가질 수 있을까? 그러자 누군가 말했다. 미국에서 수천억 원대의 로또 대박을 터뜨렸다고. 그 돈으로 한국에 돌아와 건물을 샀다는 소문은 살을 붙여가며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1000억대 로또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주식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아서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버렸다. 이런 인식은 건물 임차인들 사이에서 특히 강했다. 그들은 건물주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남 역삼동 노른자위 땅. 보통 이런 위치라면 3.3제곱미터당 10만 원은 기본이었다. 하지만 이 건물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임대를 내주고 있었다. 처음에는 감사했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이런 가격이라니. 복권 당첨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함은 당연함으로 바뀌었다. 로또로 번 돈인데 나눠주는 게 당연하지. 어차피 공짜로 얻은 돈인데. 우리한테 싸게 내주는 게 베푸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임차인들 사이에 퍼졌다. 호의가 권리가 된 지는 이미 오래였다. 물론 모든 임차인이 그런 건 아니었다. 몇몇은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명절마다 건물주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거나 경비실에 간식을 갖다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1층 커피가게 젊은 사장 지혜였다. 그녀는 건물주에게 감사한 마음을 항상 경비 근무를 하고 있는 정수에게 표현했다. 매번 챙겨주는 지혜가 정수는 고마워 손사래를 치지만 지혜는 아니에요. 매일 지켜주시니 당연한 걸요. 항상 감사해요. 라고 말하며 살갑게 정수를 대했다. 지혜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수는 그런 지혜가 대견하고 안쓰러웠다. 하지만 또 몇몇은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건물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불평했다. 심지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젊은 건물주는 돈을 아끼지 않고 건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틈만 나면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 개보수를 요구했다. 정수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냈다. 아침 6시 건물 주변 청소, 7시 지하주차장 점검, 8시부터는 본격적인 경비 업무, 택배 받아주기, 방문객 안내하기, 각종 민원 처리하기. 그는 항상 친절했다. 누가 오든 밝은 미소로 맞이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그저 나이 많은 경비원일 뿐이었다.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한 그런 사람. 어떤 임대인은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그를 대할 때 심지어 반말을 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태식, 45살.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는 건물에서도 유명한 진상이었다. 최태식은 정수를 마치 하인처럼 대했다. 자기 차를 대신 주차해달라고 요구했다. 처음에는 부탁하는 척했지만 점점 명령조로 바뀌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최태식이 사무실 쓰레기 봉지를 들고 경비실로 왔다. 아저씨, 이거 좀 버려줘요. 박정수 노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쓰레기는 각자 버리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최태식은 듣지 않았다. 왜요? 이것도 경비일 아니에요? 아저씨가 버리기 편하게 여기 갖다 놓잖아요. 내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쓰레기를 받았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태식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자기 차를 세차해달라고 했다. 심지어 담배 심부름까지 시켰다. 정수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들어주었다.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임대인들은 늙어서 일자리 구하기 힘드니까 참는 거겠지. 다른 데 가면 더 힘들 테니까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지혜만은 달랐다. 지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수를 대신해 심부름도 해주고 다음부터는 이런 거 시키면 안 한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때마다 정수는 허허 웃을 뿐이었다. 최태식만 문제가 아니었다. 다른 임대인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처음 입주했을 때는 달랐다. 모두들 감사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건물을 만난 게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년, 5년이 지나면서 그 감사함은 희미해졌다. 대신 불평이 늘어났다. 건물이 조금 낡았다고 불평했다. 엘리베이터가 느리다고 불평했다. 화장실이 좁다고 불평했다. 심지어 어떤 임차인은 이렇게 말했다. 건물주가 돈이 그렇게 많으면 리모델링 좀 하지. 인색하게 하여튼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저녁 오후 5시. 정수는 경비실에서 근무일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경비실 문 쪽에서 빗소리와 함께 작은 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다. 경비실 문 앞에 무언가 있었다. 강아지였다. 아주 작은 강아지. 흰색과 갈색이 섞인 털에 큰 눈망울. 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강아지는 마치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경비실 문 앞에서 애처롭게 울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 문을 열었고 강아지는 비틀거리며 경비실 안으로 들어왔다. 얼마나 걸었는지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았다. 이런 어쩌다가. 정수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는 경비실 안쪽에 있던 수건을 꺼내 강아지의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노인의 따뜻한 손길에 안정을 찾는 것 같았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정수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강아지의 몸을 다 닦은 후 정수는 자신의 점심 도시락에서 남은 소고기 장조림을 꺼내 물에 씻고 작게 찢어서 강아지 앞에 놓았고 강아지는 순식간에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얼마나 굶었던 것일까. 내일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해야겠구나. 거기서 주인을 찾아줄 거야. 정수는 강아지를 위해 경비실 한쪽에 담요를 깔아주었다. 강아지는 담요 위에 동그랗게 몸을 말고 눈을 감았다. 안심한 듯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작은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 듯 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태식이 건물에 들어왔다.
손님을 만나고 오는 듯 했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는 화가 많이 나 있는 모습이었다. 짜증이 난 상태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그는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경비실 안에 있는 정수와 눈이 마주쳤다. 정수는 웃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경비실 안에 강아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거칠게 경비실 문을 열었다. 이게 뭡니까? 정수가 놀라서 돌아봤다. 아, 최 사장님. 이 강아지가 비를 많이 맞았는지 경비실 앞에서 떨고 있길래 잠시 드렸어요. 내일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하려고요. 개요? 건물 안에 개를 들였어요? 잠깐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동물보호센터는 무슨? 당장 내보내요. 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강아지가 비를 많이 맞아서 열이 나는 듯해요. 진정은 무슨? 저 개를 봐요. 꼬질꼬질한 게 아이고 더러워. 길거리에 있던 개는 병균 덩어리라고요. 이 건물에 전염병이라도 퍼지면 어떡하려고. 정수는 당황했다. 정수 눈에는 강아지는 그리 더러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수는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하면서 오늘 하루만 양해를 구한다고 몇 번이고 부탁했다. 하지만 태식은 더 큰 소리를 치며 마치 화풀이라도 하듯이 쏘아붙였다. 당장 치워요. 아니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태식은 강아지를 향해 다가갔다. 담요 위에서 떨고 있던 작은 강아지. 최태식은 거침없이 그 강아지를 발로 걷어찼다. 강아지의 작은 몸이 경비실 벽에 부딪혔다. 강아지는 바닥에 쓰러져 경련하듯 떨었다. 안 돼요. 정수는 놀라 재빨리 강아지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최태식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시 강아지를 차려고 발을 들어 올렸다. 정수가 엎드려 강아지를 감싸 안았다. 최 사장님 제발. 강아지가 죽습니다. 비켜요. 최태식은 정수의 팔을 잡고 내동댕이 쳤다. 70살의 노인은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다. 그의 허리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태식의 앞을 막아섰다. 사장님 안 됩니다. 생명입니다. 작은 생명이라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 그냥 개새끼잖아. 최태식의 주먹이 날아왔다. 정수는 그대로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경비실 밖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소란스러운 상황에 몰려들었다. 모두 정수를 몇 년씩 봐온 사람들이었다. 이유야 어찌됐든 70세 노인이 맡고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태식을 말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에휴, 경비 아저씨가 왜 개를 들였대? 그것도 좀 그렇지. 맞아요. 건물에 개 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생 문제도 있고. 최 사장님도 화낼 만하죠. 우리가 임대료 내고 쓰는 건물인데 개 때문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노인네가 철이 없네. 참으로 어이없는 그들의 행동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다. 정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힘없는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더 큰 실망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잔인할까? 최태식은 쓰러진 노인을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한심하게 저 나이에 경비나 하면서 개새끼나 주워 키우고 있네. 이미 흥분하여 눈이 뒤집힌 그의 발이 정수를 향해 다시 올라갔다. 그때였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지혜가 소리치며 달려왔다. 손님이 가게로 들어오면서 경비실에서의 소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불이 나게 달려온 것이다.
아니, 아버지 같은 분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정수를 보며 눈물 흘리며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어이, 커피 가게 아가씨. 당신도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빠져. 태식이 지혜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지혜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그렇지 사람을 폭행하시면 어떡해요? 네. 내가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맘대로 해. 일단 저 노인네랑 마무리 좀 할 테니 비켜. 태식이 지혜의 팔을 붙잡고 끌어내려 하였습니다. 이미 태식은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한 남자가 고함을 치며 사람들 사이로 들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그는 바로 건물주 박민석이었다. 마침 건물 보수 문제로 건설업자와 잠깐 들렀던 민석이 이소란의 사색이 되어 뛰어든 거였다. 민석은 최태식을 밀쳐내고 바닥에 쓰러진 정수에게 달려갔다. 그는 정수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정수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나는 괜찮은데 저 강아지 병원에 가야 할 듯한데. 정수는 벽 쪽에 쓰러진 강아지를 가리켰다. 민석은 강아지를 확인하고는 최태식을 노려봤다. 태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석을 보고 눈빛이 조금 정상으로 돌아오는 듯 했지만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건물에 개를 들이면 어떡합니까? 제가 항의하는 게 당연하죠. 항의요? 이게 항의로 보입니까? 민석은 정수의 상처를 가리켰다. 이건 폭행입니다. 명백한 폭행이에요. 폭행은 무슨? 저 노인네가 나를 막아섰다고 때려도 됩니까? 더구나 70살 노인을?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변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민석은 정수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둘러봤다. 먼저 지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층 커피가게 사장님이시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를 감싸주신 분은 사장님이 유일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향해 말을 이어갔다. 아니,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보고만 계셨나요?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저희는 늦게 왔다고요? CCTV 확인해 보면 알겠죠. 민석은 경비실의 CCTV 모니터를 가리켰다. 지금 이 상황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됐을 테니 다 확인해서 CCTV를 정확히 가려야겠네요. 민석은 정수를 차에 태운 뒤 최태식에게 다가갔다. 최태식 씨,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각오라니 뭔 소리예요? 당신이 지금껏 이분한테 한 행동들이 찍힌 CCTV 전부 제가 복사를 해뒀으니까요.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대신 주차, 쓰레기 버리기, 세차 요구, 심지어 개인 심부름까지 전부 다 영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입니다. 그건 곧 경찰에서 연락할 겁니다. 폭행죄, 동물학대죄, 그리고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겁니다. 아니, 박 사장님, 저분하고 무슨 관계라도 되십니까? 왜 저분 일에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세요? 저분과의 일은 제가 저분하고 풀면 될 것을. 민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키려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은 그 도가 지나치다 못해 벌받아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건물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경비 업무를 하고 계셨던 지금 저 차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진짜 이 건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시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저는 미국에서 로또를 맞은 게 아닙니다.
박민석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아버지는 젊었을 때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50년 전 강남이 아직 논밭이었을 때부터요. 아버지는 정직하게 일하셨습니다. 자재를 속이지 않았고 노동자들에게 제때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씩 땅을 사모으셨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아버지는 강남이 개발될 거라는 걸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땅을 샀습니다. 그것도 빚을 내가며요.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논밭에 무슨 돈을 쓰냐고. 하지만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산 땅의 가치는 수십 배, 수백 배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땅을 팔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을 포함해서 여러 건물을요. 민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저는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아버지 사업을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건물들을 물려주셨고 저는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로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50년 땀과 눈물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아버지는 은퇴하신 후에도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싶다고. 자신이 평생 일군 건물을 지키고 싶다고. 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아버지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받자고 하셨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다 같이 잘 살자고. 저는 반대했습니다. 사업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70살 노인을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민석이 태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특히 심했습니다. 최태식 씨.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그것도 당신이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임대료를 내면서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석은 다른 사람들도 돌아봤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폭력을 보고도 방관했습니다. 민석이 어딘가 급하게 전화를 한 뒤 사람들을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침 제가 알기로 다음 달부터 임대계약 갱신이신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다음 달부터 갱신되는 모든 임대료는 현강남 시세에 맞춰 조정될 겁니다. 현재 받고 있는 임대료의 약 2.5배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다들 이 건물에 오래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한 임대인이 소리쳤다. 갑작스럽다고요? 민석이 차갑게 웃었다.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싸게 이 건물을 썼는지 아십니까? 시세대로 받았다면 여러분이 지불했어야 할 금액과 실제로 낸 금액의 차이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수천만 원입니다. 어떤 분은 억 단위예요.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 돈을 우리 아버지가 깎아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감사는커녕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급기야 자기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폭력까지 휘두르는 겁니까? 한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계약서 조항을 확인해 보십시오.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나 건물 내 질서 위반 시 건물주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항변했다. 우리는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까지? 당신들은 방관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폭력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공범입니다. 그는 한 번 더 강조했다.
인상된 임대료를 못 내시겠다면 나가셔도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겠죠. 그분들은 제가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이 건물이 비더라도 먹고 살만합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내줄 수 있으니까요. 태식이 황급히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사과요? 민석은 태식을 노려봤다. 지금 하는 사과가 진심입니까?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 일이 뭡니까? 지난 수년간 괴롭혔습니다.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강아지를 학대하고 70살 노인을 때렸습니다. 잘못을 안 건지 손해가 두려운 건지 모르겠네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일단 경찰 조사 받으십시오. 설사 아버지께서 고소를 취하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반대할 겁니다. 그 순간 뒤늦은 후회를 하는 태식을 포함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일단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갑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신다면 제가 아는 인맥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쌍한 저희 아버지와 강아지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명함 드리고 갈 테니 제 변호사한테 전화하셔서 문의하십시오. 그렇게 명함을 건네고 민석은 차를 타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다음 날 건물은 어제 저녁 있었던 일로 술렁거렸다. 경비원이 사실은 실제 건물주였다는 것과 로또 소문은 거짓이고 실제로는 그의 50년 노력의 결과였다는 것, 그리고 최태식이 그 건물주 노인을 폭행했다는 사실, 그로 인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각 임대인들에게 임대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알리는 우편물이 배달됐다. 사람들은 통보서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2.5배. 이건 거의 재앙 수준이었다. 특히 태식의 사무실로는 계약 해지를 알리는 우편물이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퀵으로 배달되었다. 건물의 다른 임대인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최태식을 향한 것이었다. 한 임대인이 태식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최 사장, 나와 보시오. 태식이 문을 열자 여러 명의 임대인들이 복도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피해보는 거 아시오? 임대료가 2배 이상 오른다고요. 우리가 무슨 죄요? 당신이 경비 아저씨를, 아니 회장님을 때린 게 잘못 아니오? 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됩니까? 우리 임대료를 당신이 대신 내줄 거요? 이제 어쩔 거요? 건물주한테 가서 사정이라도 해보시오. 우리는 당신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거라고. 하지만 한 임대인이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도 똑같지 않소? 우리도 그 상황을 보고만 있었소. 심지어 그 경비 잘못이라고까지 했소. 우리도 공범이요. 그 말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자신들도 잘못했다는 것을.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심으로요. 사과한다고 임대료를 깎아줄까요? 깎아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자신들이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는지를. 그날 오후 몇몇 임대인들이 민석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민석은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정수의 부탁으로 얘기나 들어볼 심산으로 그들을 건물 1층 커피 가게에서 만났다. 정수도 함께 있었다. 정수의 얼굴에는 아직 멍이 남아 있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은 정수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저희가 너무 몰랐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노력하셨는지, 그리고 저희를 위해 얼마나 배려해 주셨는지, 어제 그 상황에서 저희가 말렸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임대인들도 하나둘씩 사과했다. 정수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다. 여러분,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다. 제가 경비 일을 한 건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으로 일군 이 건물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 건물도 저도 같이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조금 베풀면 사람들도 서로에게 베풀 거라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견디면 나중에는 모두가 함께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사람들은 베풀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약자를 무시했습니다. 그게 자신들에게 손해가 안 되니까요. 임대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보다 더 실망한 건 제 자신입니다. 너무 순진했습니다. 세상이 제 바람대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석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버지, 괜찮다 민석아. 이제 알았으니까. 정수는 임대인들을 다시 봤다. 여러분의 사과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고 이를 듣던 임대인 중 한 명이 말했다. 저희가 누린 혜택이 얼마나 큰 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세대로 내는 게 맞습니다. 계속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임대료가 올라도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인이 그런 건 아니었다. 몇몇은 건물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일 수도 있었다. 사람들이 떠나고 정수가 나가려는 민석을 붙잡았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잠시 여기 볼 일이 남았다. 지혜 씨 잠깐 시간 돼요? 그리고 지혜를 불러 앉혔다.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건물주라니 지혜가 살짝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자리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수의 안부를 물었다. 아저씨, 아니 회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나는 괜찮아요. 지혜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내가 일부러 우리 아들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가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석아, 이 가게는 재계약을 해도 기존의 임대료와 똑같은 금액으로 서류 준비해라. 아, 네 아버지.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지혜 씨, 내가 여기저기 도와주는 곳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쿠폰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 장에 하나씩 여기서 파는 음료나 빵 같은 거 제공해주면 우리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결제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에 이름이 적힌 명함 사이즈의 쿠폰을 내밀면서 말을 이어갔다. 그게 좀 많은 사람이 찾아와도 귀찮아 하지 말고 원하는 거 다 주면 좋겠어요. 아, 정말로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갚을게요. 지혜가 벅차올라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정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정수가 말했다. 은혜는 무슨 그런 거창한 거 말고 세상에 지혜 씨 같은 사람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 씨가 가진 그 선한 기운을 널리 퍼뜨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그런 지혜의 손을 정수가 말없이 꼭 잡아주었다. 3일 후 태식은 경찰서에 출석했다. 폭행죄와 동물학대죄 혐의였다.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였다. 최태식이 강아지를 차고 경비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경찰은 추가로 수많은 영상 증거도 확보했다. 태식이 경비원에게 행한 반복적인 갑질 영상들이었다. 이건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닙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이었고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진 겁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자라는 점, 그리고 동물 학대까지 있었다는 점이 고려될 겁니다. 최태식은 변명할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저는 그분이 건물주의 아버지, 아니 진짜 건물주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분이 일반 경비원이었다면 때려도 됐다는 겁니까? 동물 학대도 괜찮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이 후회하는 건 폭력을 휘두른 게 아니라 그 대상이 건물주였다는 거잖습니까? 그게 일반 경비원이었다면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최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사의 말이 맞았다. 당연히 합의는 없었고 결국 최태식은 기소됐다. 폭행죄, 동물학대죄, 그리고 지속적 괴롭힘. 그의 회사는 타격을 입었다. 소문이 퍼지면서 거래처들이 계약을 끊기 시작했다. 폭행전과의 동물학대범이라니 누가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겠는가. 한편 민석은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건물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많은 임대인들이 떠나고 총 10개 층 중 3개 층이 비었다. 하지만 박민석과 박정수 노인은 개의치 않았다. 민석아, 이 공간들을 어떻게 쓸까?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이미 조금 여유가 있지 않니? 그러니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이 공간을 쓰면 어떨까? 의미 있는 일이요? 그래. 예를 들어 3층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무료로 내주는 거야. 정말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시작 못하는 젊은이들. 6개월 동안 무료로 쓰게 해주고 그 이후에는 시세의 절반만 받는 거지. 민석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5층은 비영리 단체들에게 내주자. 동물보호단체, 장애인 복지단체, 노인 돌봄단체. 이런 곳들은 늘 공간이 부족하잖아. 여기를 아주 싸게, 거의 무료로 내주는 거야. 7층은요? 7층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무료 도서관이나 방과 후 교실 같은 거. 맞벌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맡길 곳이 없어서 고생하잖아. 박민석은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사람들을 믿으시는군요. 믿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거지. 정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아.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도우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야. 그렇게 조금씩 세상이 나아지는 거지. 그렇게 정수는 또 다른 희망을 위해 계획을 세웠다. 태식에게 학대당했던 강아지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닌 갈비뼈에 금이 갔고 금세 회복했다. 그동안 정수는 매일 병원을 방문해서 강아지를 돌봤다. 회장님, 강아지 이름은 지으셨어요? 수의사가 물었다. 행운이. 정수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수의사를 향해 대답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온 게 행운이니까. 이 아이 덕분에 우리가 깨달았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좋은 이름이네요. 행운이는 빠르게 회복했다. 그리고 민석의 집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맞아졌다. 그리고 정수는 생각했다. 행운이를 건물의 마스코트로 만들기로. 이 아이가 건물을 지키게 하자. 경비견으로요? 경비견이라기보다는 친구 같은 존재.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그렇게 행운이는 건물의 새로운 멤버가 됐다. 1층 로비에는 행운이를 위한 작은 공간이 새로이 마련됐다.
편안한 방석과 물그릇 그리고 장난감들. 행운이는 매일 로비에 나와서 반갑게 사람들을 맞이했다. 6개월이 흐르고 정수의 건물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3층에는 5개의 청년 스타트업이 입주했다. 그들은 무료로 공간을 쓰면서 열심히 사업 아이템을 개발했다. 친환경 포장재를 만드는 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를 개발하는 팀, 독거노인 안전 시스템을 연구하는 팀. 모두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젊은이들이었다. 5층에는 3개의 비영리 단체가 자리 잡았다. 유기동물 보호단체, 소아암 환자 가족 지원 단체, 그리고 노숙인 자립 지원센터. 이들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임대료로 이 공간을 사용했다. 그리고 매일 세상을 위해 헌신했다. 7층은 아이들의 천국이 됐다. 무료 도서관이 생겼고 방과 후 교실이 열렸다. 매일 오후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건물을 가득 채웠다. 맞벌이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었다. 남아있는 임대인들도 변했다. 한 임대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건물에 드나드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빵과 우유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비영리 단체들의 홍보를 무료로 도와주기도 했다. 건물에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았다. 서로 돕고 감사하고 배려하는 문화. 이것이 정수가 꿈꿨던 모습이었다. 어느 날 오후 정수가 1층 로비에서 행운이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경비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냥 편안한 옷차림으로 건물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3층에서 내려온 한 청년이 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저희 첫 제품 샘플이 나왔어요. 청년은 친환경 포장재 샘플을 보여줬다. 플라스틱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분해 가능한 소재였다. 오, 대단한데. 이거 정말 6개월 안에 분해돼? 네. 실험 결과 4개월이면 완전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랑스럽구나. 너희가 세상을 바꾸는 거야.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회장님이 이 공간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너희의 능력이고 열정이지. 나는 그냥 공간을 빌려준 것뿐이야. 아니에요. 회장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믿어주셨어요. 돈도 없고 실적도 없는 우릴. 정수는 청년의 어깨를 토닥였다. 세상은 너희 같은 젊은이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열심히 해라. 그리고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 내가 너희를 도운 것처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이 돌아간 후 민석이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이제야 내가 원했던 걸 이룬 것 같아. 그게 뭔데요? 사람들이 서로 돕는 모습, 감사할 줄 아는 모습, 그리고 그 감사함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지는 모습. 정수는 로비를 둘러봤다. 7층에서 내려온 아이들이 행운이와 놀고 있었다. 5층 비영리 단체 직원들이 서로 인사하며 지나갔다. 임대인들이 3층 청년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 하지만 지금 보니 실패가 아니었어. 과정이었던 거지. 과정이요? 그래. 때로는 무너져야 다시 제대로 쌓을 수 있어. 예전 건물 분위기도 좋았지만 지금 건물 분위기가 더 좋아. 진짜 의미 있는 공간이 됐으니까. 민석은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쉬셔야 해요. 더 이상 건물에 나오시지 마시고.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사람들을 보는 게 좋아. 특히 이 아이들. 이때 행운이가 정수에게 다가왔고 그는 따스한 손길로 쓰다듬었다. 행운이는 꼬리를 흔들며 노인의 다리에 머리를 연신 비볐다. 이 아이가 나한테 가르쳐 줬어.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세상을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보잘것없는 경비원이라 불렀지만 그는 그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나누는 걸 선택했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 받은 상처를 되갚기보다 세상을 품는 걸 택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자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말투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이야기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